60세부터는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조용히 살아야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삶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 제 얼굴과 마주쳤어요. 깊어진 주름을 따라가다가 문득 깨달았죠. 내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버리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60세는 은퇴가 아니라 기록을 갈아치우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회사의 역할도, 부모로서의 의무도, 사회적 기대도 한 발 뒤로 물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사는 시간을 시작하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미 틀이 굳어진 걸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3년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며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마음가짐이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검증한 60세 이후 거침없는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영상이 구독과 도움이 좋아요 꼭 되신다면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다가가 그리고 한가지가 여러분의 사가.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구독과 만드는 좋아요 큰 힘이 꼭 됩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하는 거침없는 인생 이야기를. 그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뭘 하면 설렐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자 하루가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고 마침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침없이 살기로 했죠. 남은 40년을 누구의 인생도 아닌 온전히 내 인생으로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론 안 되죠.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노년 철학을 7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이기고 지는 일에 매달리지 말 것. 젊을 때는 승부욕이 필요합니다. 경쟁해야 하고, 앞서가야 하고,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다릅니다. 이겼다, 졌다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골프에서 동반자들과 내기를 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내기를 멈췄습니다. 이제는 경치를 보면서 치고 싶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그분의 골프 실력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니 몸이 편해진 거죠. 두 번째,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 것. 나이 들어서 뭘 하겠어? 라는 말 얼마나 자주 들으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새로운 걸 배우려 하면 주변에서 힘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해주죠. 하지만 진짜 힘든 건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65세에 첼로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손목이 아플 텐데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6개월 후 간단한 곡 하나를 연주했을 때의 그 희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의 깊이였어요. 세 번째, 틀에 박힌 생각을 의심할 것. 60대는 이래야 해. 70대는 저래야 해라는 고정관념들. 정말 누가 정한 걸까요? 저는 67세에 빨간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몇 살부터 빨간색을 포기해야 하나요? 색깔에도 나이가 있나요? 꿈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저는 그런 틀을 하나씩 깨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길 것.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왔어요.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해보자. 하지만 정말 나중에 올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은퇴하면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 무릎이 아파서 갈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는 것을. 다섯 번째, 비교를 멈출 것.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그건 편집된 삶이에요. 진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했나?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했나? 그렇게 질문을 바꾸니 매일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6번째 답을 스스로 찾을 것. 나이가 들수록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의사의 진단은 듣되 건강관리 방식은 내가 정하고 자식의 의견은 듣되 내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의사가 조용히 쉬라고 했는데도 매주 등산을 다니세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페이스로 본인이 행복한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7번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이 덫에 묶여 살았어요. 나이에 맞는 옷, 나이에 맞는 말, 나이에 맞는 행동. 그런데 그 맞음은 누구의 기준이었을까요? 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60세에 들어서야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심판은 나인가? 그때부터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하신 말이 있어요. 젊을 땐 남이 내 인생을 살고 나이 들면 내가 남의 기대를 산다. 저는 이제 이 질서를 뒤집으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기대를 살겠다고요. 이 7가지 원칙을 정하고 나니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은 뭘 하며 살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루를 버텨낼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빛낼까? 로 말이죠. 이 7가지 원칙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뀐 건 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통장을 열어보며 자주 현명함을 착각했어요. 숫자가 늘면 안심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숫자가 늘수록 제 하루가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돈을 아끼려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돈 들까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전환점은 어느 날 병원에서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대기실에서 80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 아니 최소 60대에만 있어. 그땐 즐길 수 있지만 80대엔 마음은 바쁜데 몸이 못 따라줘.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미래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돈의 가장 높은 용도는 경험이라고. 다음 날부터 지나치게 아끼던 습관을 고쳐 제 버킷리스트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가보고 싶던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배우고 싶던 첼로 레슨, 평생 못 입어본 파스텔톤 코트.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괜히 썼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썼다고 불안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삶이 충만해졌습니다. 프랑스 여행에서 만난 할머니와 카페에서 나눈 대화, 첼로로 처음 연주한 아베 마리아의 감동, 파스텔 코트를 입고 걸었던 벚꽃길의 기억. 이런 것들은 통장 잔고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여있을 때보다 나를 확장할 때 가치가 커진다는 것을. 하지만 무작정 쓰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나름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첫째, 경험 예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는 별개로 나 확장 예산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돈이라는 명목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둘째, 후회하지 않을 경험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 평생 꿈꿔왔던 일에 투자하기로 했죠. 셋째, 건강에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운동복, 편한 신발, 건강한 식재료, 전기 마사지. 이런 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요. 넷째, 관계에 쓰는 돈을 늘렸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가족과의 여행, 지인들과의 모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돈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철학을 바꾸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예요. 계획적으로 의미 있게 쓰니까 죄책감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묻을까?가 아니라
어떤 날을 꽃피울까? 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안전망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안전망 위에서 위축되지 말고 나를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 속에는 주머니가 없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은 돈은 결국 우리의 경험과 기억으로 바뀔 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나니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 말이에요.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도와주고, 보태주고, 대신 걱정해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제가 더 스트레스 받고, 아이가 연애 문제로 고민하면 제가 밤잠을 설치고, 아이의 경제적 문제는 당연히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자립을 훔치고 있구나. 계기는 제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그 친구는 30대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자 당장 용돈을 보내더라고요.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새 직장을 구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도와주니까 굳이 급할 게 없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도움이라고 생각한 게 실제로는 도움이 되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아이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 이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웠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사람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아이의 역할은 그 문턱을 스스로 넘어가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직장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해오면 예전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은 어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거죠. 두 번째로 경제적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도 무조건 안 주는 것도 아닌 명확한 기준을 세웠어요. 진짜 응급상황병원비, 사고는 당연히 돕지만 생활비나 용도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또 한 가지는 빌려주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으면 나중에 탕감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빌려주는 거지라고 분명히 해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더 신중하게 사용하거든요. 세 번째로 감정적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저도 덩달아 힘들어하는 습관을 고쳤어요. 물론 걱정되고 안쓰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건 내 몫이지만 기대는 어깨가 필요하면 언제든 오너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실천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진 거예요. 아이도 제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도 아이의 선택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부탁을 들어줄 때의 가이드라인도 생겼습니다. 내 행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아이가 집안일 도움을 요청할 때 제가 몸이 아프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전엔 무리해서라도 도와줬는데 이젠 제 컨디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지지해요. 다만 그 방식이 바뀐 거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독립은 단절이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거리를 알게 되니 제 노년의 공간엔 자유와 품격이 생겼어요.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해주는 것,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으로 마주하게 된 건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60세가 넘어가자 정기검진표의 숫자들이
자꾸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예전에 저는 이 숫자 하나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맡겼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쁘면 하루 종일 우울했고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과도하게 기뻐했어요. 마치 시험 성적표를 받는 학생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주치의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치도 중요하지만 오늘 표정이 더 중요해요. 얼굴 근육의 탄력, 목소리의 탄력, 걸음의 탄력. 그게 전체 건강을 말해줍니다. 그 말이 제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숫자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정상에 집착하는 태도를 거두었습니다. 병을 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완벽한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숙면을 취하고 기분이 좋고 활력이 있으면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리듬을 섬세하게 조율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약은 복용해야 해요. 하지만 비상약은 줄이고 대신 생활 패턴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루 루틴을 소개해드리면 새벽 6시 몸 깨우기.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누워서 온몸을 천천히 늘리고 발목부터 목까지 관절을 하나씩 움직여봐요. 그러면 몸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준비를 합니다. 새벽 6시 30분 물 한 잔과 감사 한마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어제 하루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어제 버스가 정시에 왔구나. 아침에 새소리를 들었구나 같은 것들요. 오전 7시 가벼운 운동,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걷거나 간단한 체조를 해요.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 몸이 풀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8시 천천히 아침 식사. 예전엔 서둘러 먹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씹어서 먹어요. 음식의 맛도 음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런 단순한 루틴이지만 꾸준히 하니까 몸이 리듬을 찾더라고요. 세 번째로 몸이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몸이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더 밀어붙였어요. 조금만 더 참자. 이것만 끝내자라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몸의 목소리를 존중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계획을 조정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고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60대에도 스트레스는 있어요.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털어내느냐입니다.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단순해요. 깊게 심호흡하기 10번 정도, 산책하면서 하늘 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복잡한 방법보다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5번째로 정기검진은 받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진은 건강이 나침반이지 절대적인 판결문이 아니에요. 수치가 나빠졌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좋아졌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몸의 느낌이 어떤지, 내일을 위해 오늘 뭘 할 수 있는지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몸과 더 친해질 기회가 생겼네. 그분은 병을 적으로 보지 않고 몸과 대화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셨어요. 지금도 당뇨 수치를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6번째로 예방보다는 회복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예방하려고 하면 삶이 너무 위축되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다 보면 정작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대신 저는 회복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요. 조금 무리를 해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죠.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웬만한 피로는 금세 회복됩니다. 이렇게 건강과의 관계를 바꾸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병원 가는 것이 무섭지 않아졌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지금도 저는 매일 제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요. 오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요. 그러면 몸도 더 건강하게 응답해주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나니 제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했던 것들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첫 번째 도전은 첼로였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65세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악기점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직원분이 선물용으로 찾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배울 거예요 라고 했더니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60대에게 갖는 편견을 제가 스스로도 갖고 있었구나. 첫 수업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활을 잡는 것부터 어색하고 소리는 마치 고양이가 울부짖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천천히 해도 괜찮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정말 소음이었지만 2주차부터는 조금씩 음다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비발디 사계 중 봄의 멜로디 일부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만드는 음악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 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더라고요. 60대의 뇌도 여전히 학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두 번째 도전은 이탈리아어였습니다. 평생 외국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냥 현지어로 인사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도 틀리고 문법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6개월 후 이탈리아에 갔을 때 카페에서 un cafe, per favor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소통이 주는 기쁨은 정말 컸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블로그 쓰기였습니다. 컴퓨터는 겨우 이메일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글자 크기 바꾸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워가면서 제 일상과 생각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제 글에 공감하며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걸 시작해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도전들을 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나이에, 제 속도로, 제가 즐거운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둘째, 작은 성취를 크게 기뻐합니다. 첼로에서 한 곡을 완주했을 때, 이탈리아어 문장을 하나 완성했을 때,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을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용기예요. 넷째, 꾸준함을 추구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요. 거북이 걸음이어도 멈추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네 번째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요리예요. 평생 부엌 일은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제 제가 직접 요리를 배우려고 해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도전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열정이에요. 60세부터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데 쓰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될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60세부터의 인생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만의 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첫째,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선택하세요. 못할 것 같아 보다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경험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한 발짝씩 다가가 보세요. 둘째, 완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시작을 하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일단 시작하세요. 가다가 수정하면 됩니다. 셋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60년 넘게 쌓은 지혜와 경험은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우리만의 자산이에요. 그 자산을 활용하세요. 넷째, 건강을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완벽한 건강은 없어요. 지금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을, 남의 기대보다는 내 꿈을 따르겠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인생은 나이로 재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재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경험은 용기를 낸 순간에 시작된다. 여러분의 60세 이후 인생이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침없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